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번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에 대하여 일부 추천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그 장기 발전 방향은 지침,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특광시군,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했습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행정계획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뭔가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되면 기반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률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정비, 보존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가 특광시군이라 불리는 도시군 행정관할 구역 속에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되게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인프라라는 것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인프라의 설치를 나라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인데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간이 만드는 반면 저 기반시설을 국가가, 나라가 만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비교를 하게 되면 10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 6가지를 순서대로 국토계획법에서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그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 함은 아주 상세한 계획을 말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양재지구나 봉천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재동 일대에 수립한 계획을 양재지구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이 양재동 가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는 대부분 저층 건물이 존재합니다. 고층 아파트 없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바로 지구 단위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상세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양재지구나 봉천지구라고 하는 곳은 서울 전부이겠습니까? 일부이겠습니까? 서울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이고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구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보게 됩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1개 시군에는 성남시나 수원시 등이 존재합니다.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이다. 성남시가 하나의 도시이다. 성남시가 하나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집행 단위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바로 뭘 말한다? 특광시군을 말하고 그 특광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특광시군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오면 그 뒤에는 일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 이 토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용 행위이죠.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1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 것이겠습니까? 10층짜리 고층 건물 건축하는 것이 합리화시킨 것이겠습니까? 고층 건물 건축하는 것이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이 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가끔 도로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길 건너편에는 최근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 건물이 잘 정비되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건물에 금융기관이 하나 입점해 있거든요. 그리고 길 반대편에도 많은 돈을 들여 큰 건물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금융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 주변에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현재 보신탕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냄새 때문에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순대나 떡볶이 팔고 있는 순대리아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닭이라고 하는 통닭집이 있습니다. 낡고 흐름한 건물이 있고 주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 B지역이고 길 건너편에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A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A지역에 지점 찾아간다, B지역에 지점 찾아간다. 잘 정비되어 있는 것 찾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A지역의 금융 지점에서 금융 거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B지역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시다고 하면 좀 성격 유별난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지점은 길 건너편과 비교할 때 흠잡을 것 없는데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자기 탓보다는 주변 상황이 여건이 잘못되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길 건너편처럼 많은 돈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라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B지역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5층,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건물의 사용 용도마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 동네를 말합니다.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미관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행정계획을 우리는 뭘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7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의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경우에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인데 그 대상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여기 입지라 하면 땅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게 되죠.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가끔 김포공항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고도 제한과 관련된 규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전국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 일대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차이나타운 주변에 동인천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물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한 지역이라 하면 초고층 건축물 50층이나 100층짜리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함께 봐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한 법률인데 그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2번 용도구역입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전체 체계를 잡아주는 목차가 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기본 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8번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등을 함께 봐놓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환경, 경관.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규모 크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의료시설로서 기반시설, 인프라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종합병원을 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이란 말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병원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동네 종합병원 있죠. 그런 종합병원이라면 규모 크다, 작다, 작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시설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 받아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최근 무산되었지만 제주도에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서 녹지병원을 제주도지사가 허가하여 만들 뻔했습니다. 그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만들어질 뻔했다고 하면 걔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병원 등의 건축물 건축은 개발 행위라 하고 그 개발 행위 하고자 한다면 특광 시군, 종합병원 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만들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에 관할 관청인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공익에 부합하고 규모 크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반면 그 기반시설의 규모가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개발 행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3번, 4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세 가지를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공익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뭐라 한다?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익을 훼손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건축물 건축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의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줄만 쳐놓습니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권자는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과 비교하게 되면 상급 관청이고,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면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번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여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나 상가, 공장, 학교 등의 형태가 모두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있습니다. 여기 공작물은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광고탑이나 굴뚝, 골프 연습장 등을 보셨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건축물과 공작물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지붕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지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물로 취급하고, 지붕 없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 속에 경작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가끔 우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공유 수면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 그게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요. 그리고 산이 있다고 하면 그 산을 깎아내고 깎아낸 토석을 하천이나 또는 농경지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절토라 표현하고, 흙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얘를 성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라 표현하며, 이러한 땅에 아스팔트를 깔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포장이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일체 행위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속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 수면 매립, 이러한 행위를 모두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3번 토속의 채취는 채석장을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흙과 돌을 캐는 것, 그리고 토지 분할은 한 필지의 땅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지번 100번지인 토지 소유자 있는데 이분이 사망하면서 두 분 자제분에게 땅을 상속하게 되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분필이라 표현하는데 그 분필과 관계된 사항으로 토지 분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5번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간자입니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1개월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것이 주거지역, 공장 만드는 곳이 공업지역, 상가 만드는 것이 상업지역인데 이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 적칠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둔다? 누가 치워버린다. 주상공에 함부로 물건을 방치하게 되면 또는 차량을 불법 주차시키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상공의 경우는 물건 적치에 관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빠져있는 것이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에 사용되는 용도의 땅으로서 가끔 농민이 농사 짓다가 농기구를 한두 달 농지 바로 옆에 내팽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달 뒤에 또는 석 달 뒤에 그러한 농기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농기구를 누가 치우게 된다고 하면 아마 농민들이 독이 들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 적치와 관련되어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곳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미리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개발 행위 6가지 대상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인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공유 수면 매립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다만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특광시군의 개발인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가 시골 생활 체험하지 못하셨지만 가끔 농사를 짓고 지력이 고갈한 농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흙을 사다가 구하다가 농경지 한가운데 쌓아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성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성토 행위라고 하면 크게 방해되는 것은 아니겠죠.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질 변경과 관련된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토속 채취, 채석장과 관계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인 개발 행위에 해당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과 녹간농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행위는 모두 특광시군의 개발인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의 경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애초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개발 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면 공사 수반하는 것 아니죠.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선 하나 그으면 되고 녹간동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 직접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는 준공금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지 확인코자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받을 대상 6가지 중에 공사 수반하지 않는 토지 분할, 녹간동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다. 그 정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대상은 규모 크고 공익사업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파악하셨습니다.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환경 줄만 쳐놓습니다. 경관 추쳐놓습니다. 조경까지 가로 닫아 놓으시고 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반설, 환경, 경관 보셨죠?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개발 행위 하는 때에도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전원주택이라는 것을 시골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 전원주택 만들고자 하면 그 만드는 장소에는 도로, 전기, 수도 원래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없는 것도 있겠죠. 만약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 없는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기, 수도 없는 곳에 건물 만들고 살겠다고 하면 그것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설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기반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 하고자 한다면 그 행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환경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리어머니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신청 있으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15일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기환경에 관한 문제 있다면 불허가 처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입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건축물 건축부터 토속 재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완료한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준공금사 줄쳐 놓습니다.
공사 수반하는 4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허가권자에게 준공금사 받도록 하고,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개발도 관리구역,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개발도 관리구역이란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 다음은 규제를 더 세게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다양한 규제에 따라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이다. 강화된 것이고,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는데 2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준 것이죠. 이를 완화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곳을 개발도 관리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얘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곳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함께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을 대표적인 개발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행위가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수도권에는 다양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나 또는 파주 신도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한 곳에 아파트나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인구는 늘어난다, 감소한다. 인구 늘어나죠.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 교육 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인프라를 우리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 기반시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해당 지역에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걔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해당되고 새로운 기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이곳에 무한정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를 계속 허가 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면 용적률을 강화시켜 5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특징이고 반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반시설은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 최근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에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가 8억까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저 3개월에 3억 올랐다는 것 많이 들어본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것 개발이익이죠. 그 개발이익 환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개발이익으로 토지의 가치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동네라면 그곳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정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고 그 차이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시설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 설치하죠. 그 대상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가로속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한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추천호수입니다. 그래서 200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전체 주요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전체 맥락, 체계 잡는 것 되실 수 있겠죠. 잘 안 되신다고 하면 반복해 보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